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국민들 향해서 사죄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난 11월 선대위 재구성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 당시에는 멤버급 선대위를 꾸렸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움직임이 굉장히 더뎠고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긴급적으로 이제 본인 후보 스스로가 고개를 숙이고 큰 절을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근 지지율에 있어서 좀 정치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겠고 정권 교체 비율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네, 여전히 높습니다. 예, 여전히 높아요. 계속해서 높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국민들이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니까 그 왜 심판합니까?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총선 그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총선은 그 회고 투표가 강합니다. 잘못한 것을 심판한다.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네. 앞으로 뭐 우리 살림을 어떻게 할 사람을 뽑는다. 근데 이번 선거는 희한하게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회고적 투표성이 강하다. 그렇다면은 뭐 사죄밖에 더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냐 물으면 뭐 정책, 공약, 자질 이런 답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냐면 정권 교체가 가장 높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높죠. 그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이번 선거가 어렵다. 아마 이런 판단으로 다시 한번 사죄 의미의 뭐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겠죠. 네. 일단은 정권 교체 여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네. 뭐 지지율 정체에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말 정도면 이렇게 누가 이기는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네. 이번 선거는 그렇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좀 뒤지고 있다. 그런 판단에서 굉장히 좀 마음도 급한 것 같고 오늘 성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했는데 네, 시장에서. 예, 거기서 지금까지는 그냥 눈물만 보였었는데 오늘은 뭐 거의 통곡 수준으로 울었거든요. 네. 눈물을 보이면서 가족 이야기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해달라. 네. 뭐 많이 좀 쌓였던 것 같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서는 또 그쪽을 공격해야만이 투표가 자기들한테 온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가족으로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온 국민이 다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 불교계와의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불교계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을 두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뭐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크게 미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과 그리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5.18 용퇴론 같은 것 586 네. 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요. 마지막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치 교체로 가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 제안은 앞으로 이어서 올릴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586 용태로는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586이 우리 정치사에 또 현직으로 급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왔었는데 2000년 총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20여 년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치 중심에 섰죠. 그러다 보니까 586이 이제 기득권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자리 물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좋은 알맹이는 다 따먹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다. 뭐 그런 건데 그 정치 교체, 시대 교체, 뭐 세대 교체. 근데 세대 교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 뭐 김대중 총재, 이회창 총재 이런 시절에는 가능했어요. 그 파격적인 공천을 총재가 진두지휘하면 그럼요. 강제 물갈이가 됐었죠. 예, 강제로 뭐 딱 잘라서 다 내보내고 젊은 사람 등용하면 그게 뭐 물갈이는 거고 세대 교체죠. 네. 근데 지금은 공천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 공천이죠. 대부분.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586 해당되는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김종민 의원 스스로도 이렇게 사실은 586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불참을 마서 더 이상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걸 하지 않겠다. 얘기 정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스크럼을 짜서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약 제안을 앞으로 올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과연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근데 뭐 김종민 의원 혼자서 저는 뭐 임명직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상호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 도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임명직과 선출직은 다르다. 어쨌든 지역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국민들한테 결단의 불출마 이렇게 안 느껴지니까 그 진짜 뭐 꽤 많은 586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하면 민심에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아 민주당이 이제 뭔가 변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설 사람이 민주당이 잘 없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김종민 의원 혼자서 일단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흔히 말하는 7명 7인회라고 얘기를 언론에서 하던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역대 다 그랬죠.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때도 그랬었고 최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뭐 선거가 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언론에서도 계속 그 점을 또 물고 늘어주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 7인회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불거졌을 때 여기 해당되신 분들이 그런 거 없다 그랬거든요. 뭐 그렇죠. 7인회 같은 거 없습니다. 그게 언론이 만들어 프레임이다. 근데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7인회가 임명직 맞지 않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아마 이제 본인들이 7인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그렇게 보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이제 뭐 원래 맞았는데 아니었다고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인지 어쨌든 조금이라도 효과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 되겠죠. 뭐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측근 정치들이 발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패에 연루되고 과거에 늘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임명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파격적인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이틀 전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도 전국에 250만 원, 이재명 후보도 전국에 250만 원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이틀 전에는 311만 호였습니다. 그동안 250만 호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한 60만 호 정도 많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205만 호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약 100만 호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또 LTV 90%로 완화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는 좀 차별화를 가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공급 정책은 이재명만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도 하잖아요. 네. 안철수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겠죠. 심상정도 하잖아요. 네. 별 의미 없어요. 모든 후보가 다 똑같은 공약을 하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311만이든 뭐 250만이든 이거 당장 내년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장기적인 프로젝트죠. 5년 후, 10년 후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 귀에 바로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90%까지 해준다. 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귀에 꽂혀요. 뭐 지금 당장 뭐 주택 청약이 되는 사람들도 또 기존 중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애 첫 주택 구매자 한해서 LTV를 90%까지 해주겠다. 이런 건 굉장히 크게 먹히는 이슈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가 아마 80%까지 이야기했는가 싶은데. 네, 80% 얘기했습니다. 90% 얘기했다면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의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뜻밖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건희 씨 팬클럽 회원수가 막 증가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김건희 씨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춰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는데 최근에 프로필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정확히는 건희사랑 희사모라고 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여기 회장으로 있는데 네이버 등의 포털에 올릴 프로필 사진을 촬영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건희 씨 팬클럽 회원수가 증가했다. 거기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은 어차피 윤석열 후보 찍을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없었어도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찍었겠죠, 네, 당연히. 그럼 MBC 녹취록을 보고 중도층에서 갑자기 뭐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인가 아직 결정 못했던 사람들이 그 녹취록을 보고
김건희가 너무 멋있어. 나 팬카페 가입할래.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한 거죠. 그 영상 이후로. 네. 지금 여론조사에도 보수 결집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수가 결집한 거고 그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내보낸다.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김건희 씨는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어려워요.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기자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논란으로 또 번질 수가 있어요. 애써 잠잠하게 묻혀놨던 게 또 발효돼서 시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김건희 씨가 본격적으로 등판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면 가장 먼저 달리는 댓글에는 포털 사이트에 올릴 사진은 그렇다 치고 그럼 포털 사이트에 올릴 확률은 어디까지 있을 거냐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식 석상에 등장하거나 또는 뭐 후보와 동행을 한다고 뭐 시장이라든지 어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한 번은 피할 수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회피한다면 오히려 공식 행보가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작가님은 이제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또 기사가 나온 게 김건희 씨가 주중에 담화문 또는 뭐 사과문을 발표할 거다. 한 번 더 사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과는 필요한 부분이죠. 네.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도 그에 관해서는 맨 처음에 녹취록 보도 났을 때 경에 어떻든 국민들에 사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뭐 이런 문제에서 사과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네. 사과해서 한 번 더 단도리 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근데 그 MBC 녹취록이 그렇게 큰 파장은 없었다라고 네. 합니다만 거기서 나왔던 단어들 무속인, 네, 그게 좀 커 보이죠. 도사, 네. 굿 이런 것들이 파생돼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캠프에 있었다. 뭐 그 소속돼 있는 캠프 해산시키고 뭐 분명히 그런 것은 중도층한테 좀 흔들리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사나 굿, 무당 이런 것들이 얼마까지 번질까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이 그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거기와 관련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못 박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사과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무속과 관계가 없다는 걸 알려줘야겠죠.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무속과 관련된 논란이 갑자기 커지면서 어떤 말투나 뭐 대답보다는 이거 계속 무속에 기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 보시고 보내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추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굿과 관련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굿을 했냐라는 질문에 김건희 씨가 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 발끈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선이 끝나고 잠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SNS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한다라고 격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왜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도 구술을 했다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이 정치 평론 이 바닥에 10년 이상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나온 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나온 소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수면 이론은 그동안은 올라오지 않았.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김건희 씨가 직접 본 건 아닐 테고.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들려와서 본인이 들었겠죠. 네. 뭐 굳건에서 들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오히려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김용남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김용남 전 의원이 그 홍준표 의원도 옛날에는 속옷도 특정 색깔만 입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 지금 그 굉장히 화난 홍준표 의원에게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원팀이 가능할까요? 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의원이 또다시 발끈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동안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얘기는 경선장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굿과 비슷한 일종의 주인과 깽가를 들고 살을 날렸다 이런 얘기도 좀 퍼지고 있는데 네. 그거 홍준표 지지자들이 그 영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 만일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면 아니다 사실 아니다 거짓이다 그냥 응원 차원에서 징이나 깽가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지만 네. 같은 진영에서 공격하면 그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건 완전 다르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을 계속해서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처음에 그 손바닥 왕자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냥 너무 긴장해서 그냥 쓰고 나왔다 하고 넘어가면 될 걸 그거 아니다. 뭐 또 똑같은 사람이지만 김용남 전 의원이 나와서 손가락만 씻어서 손바닥은 잘 못 씻었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받아보시기에 뭐 잘 되기 위해 합격 날 중요한 시험 치는 날 뭐 특정한 색깔의 팬티를 입을 수 있는데 굿은 다른 겁니다. 굿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냥 특정한 색깔의 팬티를 입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한 번 국민의힘이 흔히 말하는 집안 싸움 뭐 내홍으로 번질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아마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지 않아도 네. 앞서 나간다. 안철수가 있어도 다자구도에서 이긴다. 뭐 지금 여론조사상에는 그렇잖아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하면은 홍준표 의원 없어도 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애써 지금 내용을 수습했는데 또 다른 내용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한번 쓸 때도 각 캠프 사람들 다 조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민의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일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설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를 반대한다고 탓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머릿속엔 단일화만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계속되는 설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다. 원래 두 사람이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같은 정당에 있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사석에서 땡땡땡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가 또 징계 먹고 그랬었으니까 네. 그런 구원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높으면 단일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론이 자꾸 정권 교체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자구도로 하면 필패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죠. 단일화 해라.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비하하고 폄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다. 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으로서는 뭐 공격 오는 걸 막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또 자신이 지금 어쨌든 언론이나 뭐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이슈의 중심을 서야 되는데 이슈의 중심을 쓰려면은 이런 것들은 기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기사거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이슈를 띄우는 거겠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역대 단일화는 뭐 항상 선거 때마다 있었던 이슈입니다만 이게 선거 50일 앞두고 이렇게 전혀 접촉도 없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만약 명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가서라도 접촉이 없다 그러면 그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실제로 이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이제 2월 15일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설날이 끝나고 나서도 물밑 접촉이 없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결국은 물밑 접촉이 있고 공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문항 싸움이 또 한 일주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문항 설정도 시간이 끄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날 이후에도 만약에 그런 접촉이 없다라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설정 말고도 그 전에 JTBC의 토론 프로그램 또 한번 붙어서 그 프로그램 또 폐지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런 뭐 발언이나 설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무시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전략을 하는데 이게 진짜로 그대로 지난 재보궐선거 2020년 재보궐선거처럼 먹혀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훅 빠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룰 세팅할 때 네.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네. 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 다툼이 밖으로 빠져나올 거고 양 후보한테 다 좋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JTBC 토론 이야기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JTBC가 왜 그런 프로를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복면 토론이나 해놓고 네. 제1 정당의 당 대표를 불러서 여당 후보 또 제3 후보를 계속 비판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로
당연히 느낄 거 아니에요. 당대표라는 거 상상도 못 할 거 뭐 아니에요. 말 잘하는 젊은 청년이 되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럼 그거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이죠.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죠. 네. JTBC는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기획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를 기획했다 JTBC는.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할 거였으면 공정하게 뭐 민주당 대표도 부르고 다른 정당도 대표도 다 불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해당 출연자들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녕하세요 하는데 너무 바로 티났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의 말투나 발언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알려질 것을 왜 기획했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 얘기는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어디 갈 때마다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본 후보로 선출됐던 것처럼 계속해서 갈 때마다 이 얘기는 듣긴 하겠네요. 당분간은. 뭐 당연하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 12월 달에 나오던 지지율 한 자릿수 지지율이라면 네. 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건덕지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자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2017년 대선의 재판 아니냐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때도 탄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표를 다 합치면 문재인 후보를 이겼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철수 후보 가는 곳마다 단일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글쎄 명절 끝날 때까지 과연 또 명절 지나서 물밑 접촉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